예,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방송 두 번째 방송입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하고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대담을 통해서 그 논리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분, 계속 우리 또 국민대학교 강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강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행을 맡은 배재대학의 강병호 교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우리 전반적인 헌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오늘은 분권과 협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진참여개헌 108 Q&A 국민주권회의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년 정도 시민운동으로서 국민주권회의를 저희가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멤버들이 실제로 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이번에 이제 그 개헌을 갖다가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풀어서 쓴 문답집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108문항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나온 지 한 2주 됐습니다. 네네. 예. 책도 아주 깔끔하게 나왔고요. 네. 모든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다 그러면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왜 이게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108개의 질문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하면 우리도 이제 107번 앞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송은 다 요거를 중심으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대학 강의 같이 있게 되버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제 책 보수에게 묻는다. 잘 팔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개헌에 대한 우리 상세한 항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시사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이게 헌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하는 순서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는 좀 재미있는 소식이 두 개 있었죠. 우리 9월 18일 날 화요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정상회담을 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 날 우리 유은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그 재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을 받아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새 교육부 수장으로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내정된 이후 지명 처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나흘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전력이 반대의 핵심인데요. 유 후보자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및 교육계에서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런 어떤 그 시사적인 어떤 교육계의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우리나라의 청문회 이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게 되면은 좀 너무 선정적으로 흐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대상도 좀 적은 것 같고 또 청문회를 해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의로 또 임명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왜 청문회를 하는가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많이 퇴색된 측면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6천여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소위 청문회 대상이 되는 것이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600명이 됩니까? 600명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딱 한 명이죠?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 청문회에 가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국무총리 하나? 아니야, 그렇잖아요. 헌법재판소장도 있고, 헌법재판소장도 있고, 그래서 17명입니다. 17명. 17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국회 동의 없다 하더라도. 장관들은 다 동의 안 받아요? 장관 동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청문회 시스템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미국에서 온 그
교수들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죠. 네. 꽤 오래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분인데 가장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한국 국회 청문회다. 아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특히 장관들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가 벌어진 걸 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장관으로서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어떤 발전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요. 네, 네. 되게 뭐 이번에 유은혜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뭐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왔죠. 제일 많은 게 이제 위장전입. 예, 이건 예. 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역 문제. 물론 이제 유은혜 후보자는 여자니까 병역 문제 없지만 또 아들 병역 아들 문제가 문제가 걸렸죠.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논문 표절. 예, 예. 아, 논문 표절. 이거 사실 한 20년 전만, 25년 전, 20년만 해도 막 제가 이제 연구소를 그때 다녔는데 그때 연구소에서 막 표절하라고 막 그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이 건수를 올리라고 자기 표절이죠. 예. 그러던 시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 금전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다, 뭐 그거 하는 업무와는 뭐 기능적으로 전혀 관계 없는 뭐 그런 부분들만 파헤치다가 끝나는. 예, 예. 그리고 또 파헤쳐서 많이 나와도 청문 보고서를 제출을 해도 또 장관이 또 임명을, 아니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는. 예. 이거 왜 하냐 도대체.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말이죠. 노무현 정권,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35명 정도가 이제 그 소위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요. 문제가 35명 예, 있었는데 그 중에서 32명이 그냥 임명이 돼버렸어요. 32명은 또 임명이 되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탈락된 사람은 한 3명밖에 되질 않고, 그러니까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90%가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왜 청문회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의 도덕성 문제, 자질 문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의원들이 자꾸 대중을 의식을 하게 되고, 어떤 스타, 청문회를 통해서 스타로 할 수 있는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좀 선정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하는 부분과 공개하지 않는 부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 흥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검증이 끝난 다음에 주로 이제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질의랄까, 자질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는가. 물론 어떤 부분을 공개하고 어떤 부분을 비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노출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참 저분은 예를 들어 교육부, 요새 사회부총리까지 경험하고 계시죠. 사회문화부총리. 그래서 저분은 정말 그 교육계로 가시면 교육장부 장관 하시면 정말 뜻을 펼칠 수 있을 만한 분이다. 뭐 여러 가지 스펙도 되시고 또 교육계에서 오랜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인품도 되셨는데 나는 청문회 때문에 안 간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뭐 이게 말년에 무슨 망신당할 일이냐. 그리고 뭐 교수님들은 뭐 다시 도라오시면 된다지만 국회 경무기관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시더라고. 잘못되면. 그럼 이제 그 사람 인생 하나는 망쳐버리는 청문회라로 그렇게 되는 아주 이상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시스템을 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같은 그 청문 문항이 나오잖아요. 쭉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거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상원에 보내기 전에 아마 그 통과된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 인사검증을 해가지고 통과된 사람들 갖다 놓고서 상원에 어떤 그 사전에 이렇게 좀 서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게 상원에 가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이걸 청문회 과정을 갖다가 본인을 스스로 띄우는 정치적인 어떤 그 이벤트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 모독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지난 정권하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청문회 때문에 못하겠다. 청문회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헌법하고 좀 관련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내각의 장관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권력 구조가 무관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내각보다는 청와대 참모. 본래 참모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정책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 구체적인 것들은 내각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내각은 거의 역할이 보이질 않고 청와대가 바로 그냥 내각 역할을 하는 참모들이 내각 역할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까 뭐 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 임명한 자리라는데요. 뭐 제가 지금 좀 공부해 본 바로는 한국이 그 대통령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그보다 3배 정도 많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임명한 사람들이 내려가서 또 거기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마사회 회장은 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나 그거는 말서부터 해갖고 심지어 지방방송국의 진행자까지도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관료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대기업의 임원들도 다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 특히 금융권이 그러니까 뭐 사기업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정권이 바뀐다는 의미가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 시스템은 가면서 큰 전략과 방향은 대통령에 의해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대통령이 만기칠라고 하나요? 뭐 그게 너무 세세한 모든 걸 다 다루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 기회 이슈도 사실 이거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부동산 방송 실언이죠.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 말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패러디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농담처럼 툭 던진 이 한마디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강남에 살아서 아는데 별로 썩 좋지 않다. 교수님 요거 지금 어디서 지금 방송된 거 아십니까 이게? 요게 글쎄요. 저기 저 아마 그 김어준의 그게 TJB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거기서 건데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어준이라고 하면 방송에서는 그런데 김어준 씨는 그 사실 뭐 MB 때부터 각을 세웠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공헌을 했었죠. 근데 부총리, 장관,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뭐 각종 정치계 거물들이 아침부터 7시부터 하는 방송이거든요. 그거를 쫓아나와서 거기서 방송을 하는데 사실 이 방송 포맷, 뭐 저희가 가르치고 있지 방송 포맷에는 굉장히 예능과 시사를 좀 믹싱되어 있어요. 김어준의 그 캐릭터가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거 저는 이거 전편을 다 들어봤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말을 쭉 들어보는데 방송 분량으로 보면 한 25분 정도 하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예능을 잘 모르시니까 장하성 실장이 당신도 한번 예능처럼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끝날 때 이 부동산 문제는 끝날 때 한 건데 사실 소득 수도 성장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소개를 하려 나왔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도 한번 예능같이 한번 끝내보려고 그러다가 이 참사를 잊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비서들이 언론에 막 나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저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급으로 이렇게 나와서 방송에서 이 정책에 관련 세부적인 미주알 고주알 다 이걸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정리가 돼가지고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랄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좀 후속적으로 좀 디테일을 설명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바로 그러한 그
좀 뭐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말이죠. 뭐 대변인 거치지 않고 막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는 그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요. 더욱더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청와대 대변인 또는 각 장관들 부서의 대변인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언론인 출신들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 이제 데스크에 어떤 체크를 하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왔던 측면이 있거든 기자를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단어 하나하나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네. 가장 정확한 단어를 쓰고 예. 이러한 표현은 좀 문제가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셀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큰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민단체를 할까 교수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부로 계속 말을 하다가 그 습관이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정책이 어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갖다가 멘트를 하다 보게 되면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대형 사고를 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교수님하고 두 명에서 방송하지만요. 네. 뭐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명이서 하는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것도 뭐 유튜브에 올리고 앞으로 방송되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볼지 모르는 건데 그날 뭐 장하성 정치시장 뭐 사실 제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뭐 따로 공부도 좀 했었고요. 우리 소득 주도 성장에 관련된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만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원래 OECD나 ILO에 나오는 논문들은 사실 웨이지 레드 디벨로프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주도 성장, 성장이죠. 한국에 올 때 이게 살짝 변종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꼼꼼히 이 논문 전문 논문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임금 그러면은 꼭 공장 노동자에만 인정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써먹기 좀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좀 광범위한 범위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된소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하성 실장님 그때 뭐 방송 전편을 다 들어보니까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무책임한 얘기죠. 뭐 그 전에 뭐 죽을 사람 다 한계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뭐 폐업할 사람 다 폐업 버린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좀 지금 많이 우리 일본이 소득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좀 희한합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어떤 그 진보좌파 쪽의 어떤 슬로건과는 다르게 집권 이후에 소득 1분위 가장 낮은 소득자들의 고통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죠.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최저임금 올라가서 퇴직 많이 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거 지금 정책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뭐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업자라든지 이게 다 지금 사실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하석 정치실장 제가 그 방송을 쭉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애민이죠. 애민은 그 공감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우리 장 실장님도 금수저 가정이죠. 금수저 가정이니까. 그렇다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남에 사니까 살아봐서 아는데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런 발언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 장하상 교수를 부모님 고대에서 경영대학원 교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대에서도 MBA 과정을 했었거든요. 좀 아는 줄. 그분의 평소에 강의 스타일이랄까 말하는 스타일 좀 아는 건데. 좀 시니컬한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은 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을 타다 보니까 왜곡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게 원래 장하성 실장이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남에 사는 것이 어떤 크게 어떤 그 좋은 점이 별로 없다. 또 그 두 번째로 가서는 그러한 강남에다가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두 가지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좀 그 뉘앙스가 내가 살아보니까 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들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본래 그 생각했던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었고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본인과 본인의 의도와 국민의 어떤 그 시각이 서로 빗나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예. 뭐 헌법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오면 국정은 좀 내각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예. 운영이 되고 비서는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비서는 입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나오죠. 예, 근데 어떻게 비서들이 더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옛날에 헌법 개정에 관련된 3월달에 2018년 3월달에 조국 수석 아무리 수석이 비서죠. 그렇죠. 민정수석. 왜 그분이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나?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수석 비서관이 하고, 행정관들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삼권 분립 위에 대통령이 있지 않나. 뭐 그런 또 의심도 해보고 있고요. 어제 어젠가 그젠가요? 아마 그 대통령께서 이제 법원의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가가지고 혼냈죠.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 본인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어떻게요? 그건 이미 그 대통령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권이 이미 분립이 되어 있고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내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 이 자체가 논센스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현재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대통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본인의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어원면에서 프레지던트라는 게 프리사이드를 해가지고 회의를 주재한다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하게 되면 말이죠, 통령 아닙니까? 통치하는 말이에요. 선출된 군주. 이건 그렇죠. 것도 명칭부터도 그렇고 임금님이죠. 또 당선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인식까지도 바로 그러한 그 선출된 군주로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얼마 전 한 1년 정도 됐나요? 어떤 칼럼 보니까 우리 안에 박정희라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박정희를 이 독재, 뭐 실컷 좋든 간에 그거를 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습관에서 행동의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칼럼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시죠. 어떻게 대통령이 사법권을 어떻게 지켜준다는 게 그건 정말 넌센스죠. 그걸 써준 연설 비서관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는 이 뭔가 이 박정희 독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 장하성 정책실장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꼭 연말 되면 말씀하셨던 같이 소득주 성장이 좀 효과를 거두어서 좀 있는 사람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1분위에 계신 분들 좀 살림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좀 한번 나가서 한번 손도 좀 잡아보시고요.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쪽박쪽으로 좀 가보시고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주제로 잡은 거는요. 분권과 협치. 우리 책을 본다면 100페이지입니다. 분권과 협치.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강북구에는 30대 이모 씨의 질문입니다. 분권과 협치라면 권력을 어떻게 나누자는 것인가요? 그리고 일반인들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이게 지금 헌법 구조로 보면 이게 권력 구조에 관련된 얘기죠? 그렇습니다. 분권은 뭡니까, 근데? 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수평적인 분권과 수직적인 분권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분권이라고 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상권이 분립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 내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나눠지고, 정부 내에서는 총리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이 나눠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나눠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평적인 그 분권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직적인 분권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을 썼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쓰는 것이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수직적인 분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제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평적인 분권과 수직적인 분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분권과 협치가 이 시대의 어떤 그 화두가 된 이유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사회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또 너무나 세계화가 되면서 이 국가의 어떤 그 중요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네.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네네. 이게 정부도 있고 NGO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뭐 지방 정부도 거버넌스라고 하죠. 예, 그러면 예. 거버넌스가 형성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가 과거에는 이제 그 대외적으로 대표를 했지만 요즘은 그 지방 정부도 지방 정부가 다른 국가의 지방 정부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 복합적인 사회를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는 어떤 그 일정한 역할을 갖다가 분권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주체들 간의 어떤 협치가 없이는 이게 상당히 그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과 협치가 이제 필요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예. 그 국민주권회의가 이게 정확한 명칭인가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인데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민주권회의라고 말하고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으로 예,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지금 대표는 대표관사가 이상수 전 장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장관이 현재 변호사라고 계시고 변호사께서. 원래는 판사로 출발하셨죠. 그러셨죠. 예, 판사 예. 출발하셨죠. 예, 예, 예. 예. 그럼 좀 전문으로 이렇게 좀 이 책을 쓰신 분은 몇 분이신가요? 지금 6명이 공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상수 전 장관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학자로서는 인하대학의 그 법학전문대학 이기우 교수, 네. 고려대학의 장영수 교수,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은 제가 하고, 그다음에 박태순 소장은 갈등연구소의 소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본권 분야에 상당히 그 정통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권영우 교수께서는 이제 국민주권회의의 개헌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네. 소위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그 개헌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 개헌 아카데미 원장을 하셨어요. 근데 개헌이 되려면 지금 헌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국회에서 얼마 이상을 그러니까 이제 찬성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통령하고 국회가 해야 되는데 예, 예. 그 대통령의 발의학은 국회의 발의 관계가 없이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이제 국민 투표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과가 돼야만이 국회에서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이상이 예, 찬성을 해야 이게 국민은 과반수. 그렇죠. 국민은 과반수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과반수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 헌법 개정 발의를 갖다가 이제 그 국민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유신헌법이 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이제 유신헌법. 대신에 대통령이 이제 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그 개헌 내용 중에서는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권과 협치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그 사실 제가 뭐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또 그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시민들이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 뭘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관심들도 없고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그 헌법적으로 지방에 많은 권한을 줬을 때, 지금 중앙부 쪽 공무원들이 늘 주장하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는 워낙 지역들이 뭐 특정한 학교, 특정한 인맥으로 지금 엮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부패공화국이 돼버릴 거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보게 되면은 그 제왕적 대통령 문제만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에 너무나 급속하게 될 경우에 현재 도지사나 현재 시장이나 군수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인 어떤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시장, 제왕적 군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완전한 그 지방 분권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현재와 같은 열악한 시스템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지방의회 권한을 좀 강화시켜서 시도지사나 아니면은 군수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또 현재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가 되는데
요걸 좀 지방의 좀 그 포션을 좀 높여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 어떤 그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지방세 항목을 어떤 그 광역단체나 이런 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방의 재정을 자기들이 좀 이렇게 융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게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여건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열악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이 나타나는 결과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가 처한 현재 환경 조건을 저는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지방 정부도 상당히 하나의 커다란 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정부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지방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 뭐 작년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는데 이게 고려 연방제 북한과의 고려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니냐. 특히 어떤 특정한 지역은 뭐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특정한 지역은 뭐 계속 어느 정당만 계속 그게 지지해 왔겠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줬을 경우에 북한과 그냥 독자적으로 중간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작년에 이제 2017년 1월달에 괴문서가 여러 언론에 돌았는데 뭐 정치계 인사들이 이 DMZ 휴전선 주변을 갖다가 별도의 통일의 마중물을 위한 제3의 공화국을 만든다 북한이랑. 뭐 그런 괴문서도 돌았습니다. 이게 보수 인사들의 안보관도 또 욕할 수만은 없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지금 설득을 할까요? 저희가 사실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난감했던 문제가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논의를 왜곡시키는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문을 이렇게 검토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공개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헌법 내용을 쭉 리뷰한 다음에 그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괜찮아요. 근데 몇 가지 단어를 딱 지정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세계화 트렌드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우리 논리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소위 고려 연방제를 할까 말이죠. 소위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론의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정부 프레임에 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였었어요. 그러한 것도 지방 분권화가 강화가 되고 복지가 강화될 때에 나오는 다른 부차적인 문제를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 고민보다도 오히려 어떤 정부 프레임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난의 측면을 해가지고 그걸 또 오히려 더 우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수나 진보를 떠나가지고 이 자체 개헌 논의를 할 때에는 개헌 논의 쟁점 그 자체만 놓고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특정의 선입관을 가지고 정부 프레임이다,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재단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건지는 논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헌법 규정 조문 하나하나에도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평등권의 문제들, 그다음에 차별금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과 보수 기독교 단체들 뭐 이거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충돌이 일어나고요. 이 분권의 문제에서도 안보적인 문제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이 방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문제를 특히 고려연방제 이 문제는 한번 조금 우리가 방송으로 특별 방송으로 한번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교수님 이 책에 보니까 100페이지 넘어가면 103페이지에 보면 이제 대통령을 왜 5년만 뽑는가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권력구조의 문제죠. 권력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사실 권력구조 문제. 그다음에 의회와
대통령관의 권력의 어떤 그 균형의 문제들,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다른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추석이 가까워오는데요. 이 방송은 뭐 추석 내려가십니까 어디? 아마 수도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때 잠깐 갔다 오고요. 그래서 좀 추석 특별 방송을 좋아하든지 하고 이제 또 뭐 게스트를 더 모신다든지 해서 조금 더 알차게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방송이고요. 오늘도 국민대학교 강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 방송까지 저희는 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좀 충실한 방송, 기술적으로도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잘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